15세기 프랑스의 어느 성. 연회장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한가운데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고 한쪽 다리는 다른 쪽보다 짧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넘어지는 척하고 귀족들은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욤, 이 성의 광대입니다. 오늘 밤 저는 기욤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중세 광대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궁정 뒤에 숨겨진 결코 유쾌하지 않은 진실을 말입니다. 기욤이 처음 이 성에 온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파리 외곽의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등이 굽고 다리가 짧은 그를 사람들은 피했고 가끔 동정심에서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던 귀족의 마차가 멈췄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하인이 기욤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던져줄 거라 생각했지만 하인의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널 사시겠다. 그게 기욤이 들은 전부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형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귀족 가문에 사들여졌습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사창가에서도 그들을 찾아다녔죠. 곱추, 외소증을 가진 사람, 기형적인 팔다리를 가진 사람, 유난히 추한 얼굴을 가진 사람. 이들은 자연적 바보라 불리며 귀족들의 가정에 수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 기형인들이 일종의 마법적 힘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미신,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면 나쁜 기운이 자신에게서 기형인에게로 옮겨간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광대의 세계에도 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바보라 불리는 부류로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거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었죠. 또 다른 하나는 인허광대라 불리는 부류로 재치와 재능으로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전문 연예인이었습니다. 후자는 때로 왕의 조언자 역할까지 하며 존경받기도 했죠. 기욤은 전자였습니다. 자연적 바보. 그는 재치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굽은 등과 짧은 다리 때문에 사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기욤은 그렇게 백작의 성으로 끌려왔습니다. 행운의 부적처럼, 아군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성에서의 첫날 밤, 기욤은 개들과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인의 방도 마구간의 한 켠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냥개들이 있는 우리 옆에 짚을 깔고 누워야 했죠. 그래도 시장 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고 아침이면 뭔가 먹을 것이 주어졌으니까요. 물론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욤은 매일 아침 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을 웃기는 것. 넘어지고 구르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자신의 굽은 등과 짧은 다리를 놀림감으로 내놓는 것. 그렇게 해서 귀족들이 웃으면 그제야 음식 한 조각이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그에게 빵 조각이나 고기 부스러기를 던졌습니다. 기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죠. 중세 궁정 광대들의 보수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정 급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음식과 장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전부였고 추가 보상은 전적으로 주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을 크게 웃기면 동정 몇 잎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주인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오히려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욤이 성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백작은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왔고 저녁 연회에서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재주를 부렸지만 백작의 얼굴에서 웃음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백작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닭뼈를 집어 기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뼈는 기욤의 이마에 맞고 떨어졌고 연회장에 있던 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게 더 웃기구나. 백작이 말했습니다. 다른 귀족들도 앞다투어 음식을 기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빵 조각, 과일 껍질, 고기에서 발라낸 뼈. 기욤은 그 자리에 서서 맞아야 했습니다. 피하면 안 되었습니다. 피하면 더 심한 일을 당할 테니까요. 그날 밤 기욤은 개우리 옆에서 상처난 얼굴을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이구나.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때와 뭐가 다른가. 적어도 그때는 누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 기욤은 성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냥개를 돌보거나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시장에 심부름을 가기도 했죠. 광대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불려가는 하인이자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도 기욤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앙리라는 이름의 또 다른 광대였습니다. 앙리는 기욤보다 10살쯤 많았고 이미 이 성에서 15년을 광대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외소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4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외소증을 가진 광대는 특히 귀했습니다. 영국의 제프리 허드슨이라는 광대는 왕비의 파이 속에서 튀어나와 선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기병대 대위까지 되었지만 결국 해적에게 납치되어 25년을 노예로 살았지요. 화려해 보이는 궁정 광대의 삶도 결국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앙리는 제프리 허드슨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재치가 있었고 귀족들 사이에서 나름의 위치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앙리가 기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알아야 해. 첫째, 절대로 주인보다 똑똑해 보이지 마. 둘째, 웃길 수 없으면 차라리 맞아라. 기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요? 앙리가 웃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가 빨리 배워야 내 일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그들의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기욤에게는 처음으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기욤이 성에서 지낸 지 3년째 되던 해 전쟁이 터졌습니다. 백작은 왕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로 떠나야 했고 기욤과 앙리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광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루한 행군 중에 웃음을 주는 역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광대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광대는 전령으로도 쓰였습니다. 적진의 항복을 권고하거나 인질 석방 조건을 전달하거나 협상 제안을 가지고 가는 역할이었죠. 왜 광대였을까요? 광대는 어차피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더라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존재. 기욤은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광대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필요하면 던져버릴 수 있는 물건이었죠. 어느 날 앙리가 전령으로 적진에 보내졌습니다. 백작의 상관인 공작이 적군 지휘관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앙리는 흰 깃발을 들고 적진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앙리가 적군 진영에 도착했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기욤은 앙리가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앙리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투석기를 장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포물선을 그리며 아군 진영 앞에 떨어졌습니다. 앙리의 머리였습니다. 당시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죽여라 하라는 말이 있죠. 현대에는 그저 관용구에 불과하지만 중세에는 문자 그대로 실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이 메시지 내용에 분노하면 그 분노를 전령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때로는 전령을 죽인 뒤 시체를 투석기로 날려보냈고 때로는 목만 자라서 보냈습니다. 더 잔인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채로 날려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앙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욤에게 유일하게 말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피투성이 머리만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욤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회장의 웃음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귀족들이 던지는 음식이 예전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앙리가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이 새로운 광대를 데려왔습니다. 기욤보다 젊고 기욤보다 더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일그러져 있었고 한쪽 눈은 아예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새 광대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이건 정말 진귀한 것이로군. 저 얼굴 좀 봐.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 기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 기형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나타나면 자신은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광대에게 충성이나 오랜 봉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기한 물건일 뿐이었으니까요. 새 것이 나타나면 헌 것은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새 광대가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백작은 기욤을 더 이상 연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일과 마구간 청소만 시켰지요. 어느 날 아침 하인이 기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백장님께서 네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셨다. 성을 떠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성에서 굴욕을 당하고 맞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유일한 친구를 잃었지만 마지막은 그토록 간단했습니다. 기욤은 성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시 시장 바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2살에 이곳에 끌려왔고 30살이 넘어 다시 쫓겨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어딘가에는 더 나은 곳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 같은 존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기욤이라는 이름의 광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에서 쫓겨난 뒤 다시 구걸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다른 귀족 가문에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염병에 걸려 죽었거나 겨울의 추위에 얼어 죽었을 수도 있지요. 중세 기록에는 광대 개인의 운명을 추적할 만한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도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으니까요. 연회장의 촛불 아래서 춤추던 광대들, 귀족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넘어지고 구르던 그들.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유쾌한 어릿광대의 이미지 뒤에는 이렇게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